경기 측면에서 미국 경기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엄청 좋네요. 내년 좋죠. 그러니까 7자였잖아요, 계속. 근데 최근 며칠 동안 6자를 보여줬어요. 맞아. 사야 될 때입니다. 앞자리 숫자가 6자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흔들리는 대로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CPI나 네. 금리나 이런 면들을 봤을 때는 뭐 CPI 물가는 거의 뭐 잡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금리 이슈랑도 엮여 있으니까. 그쵸. 지금 그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오늘 밤이죠. 뭐 이게 녹화하는 시간은 밤에 CPI 결과가 나올 텐데 CPI 헤드라인 CPI는 3% 초반, 네. 3.1, 3.2 정도로 떨어져요. 네. 5월달이 4였는데 네. 거의 0.9%포인트 떨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코어 CPI예요. 네. 코어 CPI가 여전히 5%인데 자 여기서 관건이 지금 예상치가 코어 CPI는 5에 5. 네. 자 코어 CPI가 5에서 예상보다 조금만이라도 낮으면 앞에 4자가 보일 거예요. 그럼 시장이 되게 환호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시장이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은 시장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유동성 불안도 있었지만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 여기 보시면은 7월 7일 기준으로 요 파란색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한 기준금리 전망이고요. 회색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네. 기준금리 수준인데 시장은 어떠냐면 7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달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상을 그렇게 했네요. 네. 근데 한 번까지는 아니고 0.5회 정도? 요걸 보면 좀 더 디테일한데 7월 달에 한 번 금리 인상을 하는 확률이 93%예요.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은 더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자, 11월 달에는 이때보다 더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본다면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을 땐 여기 있는 40%가 좀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은 좀 환호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40에서 50% 정도 더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 조정받은 거 이상으로 떨어질까?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흐름들이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흐름들은, 좀 안정을 찾아갈 것 같아요. 네. 최근 미국 증시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요 그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6월 달에 나오는 경제지표들마다 되게 좋았어요. 이게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해서, 경제지표 예상을 한 예상치와 실제치가 있잖아요.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이게 올라갑니다. 네. 나쁘게 나오면 내려와요. 근데 최근 6월 달은 쫙 치고 올라가서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 이번에는 경기 침체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이 강했다가 최근 뭐 유동성 문제도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있으면서 흔들렸는데 자 이제 봐야 될 건 이게 고점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고점까지 왔다라는 것은 경제지표가 그동안 좋았다는 의미도 되는 한편 경제지표, 경기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눈높이가 높아지면은 경제지표가 나올 때 높아진 눈높이를 더 높게 나오기는 어려워져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확률이 또 떨어지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미국 증시는 뭐 저점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경기 불안, 그 경기가 좀 불안정해져야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후퇴할 것이고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경기는 괜찮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사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좀 시속 게임 같아요. 당분간은 네. 경기와 통화정책 간에 있어서 좋으면 이게 떨어지고 이게 올라오면 이게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라서 좀 6월 달에 너무 강했던 미국 증시가 7, 8월 달엔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은 뭐 때문에 올라가니? 물어보시면은 저는 중국 변수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네. 미국하고 반대인 걸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자, 일단은 PMI 지표가 발표된 것들을 보면은
저는 이걸 보고서 그렇게 중국 경기가 나쁘다고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조업 PMI는 50.5 확장 국면에 있고요. 서비스 PMI도 53.2 확장 국면이고 통계국 제조업 PMI만 49인데 5월 달보다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확장과 수축 국면 기로에 서 있는 거지 이때처럼 이렇게 나빠지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왜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할까? 이것 때문이야. 아까 반대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올해 초에 이게 155%까지 올라갔어요. 2006년 차이나 붐이 있었을 때 정도로 기대가 엄청 우와! 높겠네요. 중국 경기 너무 좋아. 어, 그리고 이때 실제로 중국 정부도 되게 과신했어요. 무슨 말 했었냐면 우리 23년 하반기에 너무 경기가 좋으면 긴축을 할 수도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약간 건방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때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경제지표를 발표하는 족족 쇼크 계속 쇼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 너무 나빠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 80%까지 왔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미국을 설명드렸던 것을 대입을 해보면 이만큼 경제지표 저점권이거든요. 경제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으면 앞으로 경제지표들은 더 예상보다 더 못한 결과를 보여주기보다는 예상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하겠죠. 네. 실제로 여기 차이신 제조 PMI 50.5는 원래 예상치가 50이었어요. 내 결과치는 50.5였고요. 제조 PMI도 49였는데 예상치에 부합했고, 물론 서비스 PMI는 예상보다 못했지만, 자, 예상보다 괜찮은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다음 주 17일 오전 11시에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요거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투자 증가율 이게 다 나오는데 이거보다 좀 더 낮을 거예요. 예상치는 되게 낮은 그림을 보여줄 텐데 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괜찮거나 양호한 그림이 나오면 아마 요거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22년 4분기부터 24년 4분기까지 경제 성장률, 산업 생산 증가율, 소매 판매 분기별로 나타나는 건데 자, 그냥 상징적으로 GDP만 볼게요. 2.9, 4.5 작년 기조가 너무 커서 7.4긴 하지만 2.9, 4.5, 5, 5.4 어떻게 보이시죠? 경기가 나빠지는 그림인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 증시는 어떻다? 연중 저점권에 그냥 머물러 있다. 경기는 회복되는데 증시는 여기에 있으면 네. 이 그림을 다시 인지하는 시점부터 중국 증시는 좀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아마 7, 8월 달에는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못했던 중국, 한국 이런 증시들이 좀 갭매우기 차원에서라도 좀 올라오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상대적으로 경기가 조금 양호하다는 측면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팀장님 그 미국 증시는 좀 거품 논란이 좀 있는데. 거품 논란까지는 네. 좀 모르겠는데 좀 과열인 건 맞아요. 아. 과열인 건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그리고 이게 대만 각권, 네. 여기 S&P 500 한국, 이게 중국이에요. 네. 대만하고 코스피는 중국과 나스닥 딱 사이에 있죠. 근데 이 너무 과열이라는 말은 맞는데 이게 버블인가?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부 종목들에 있어서 많은 상승을 기록했고 소수 업종, 소수 종목들에 대해서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많지만 저는 그 정도가 버블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과열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미국은 조금 중국하고 한국은 좀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있는데 미국은 좀 쉬어간다. 막 빠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레벨 다운된 상황에서 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과열 양상이 너무 짙어요. 일단은 전미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강세 약세 전망 스프레드가 21년 하반기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강세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죠. 네. 그리고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도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 어느 고점이냐? 올해 2월 고점이에요. 2월에도 이게 여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다가 여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10%가 빠졌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좀 조정 양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위에 있다는 것은 리스크 오프 시그널,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완전 꺼져버린 시그널이 최고치. 밑에 있다는 그림은 리스크 온,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최고치.
라는 그림인데 이게 리스크온 시그널 정점을 통과하고 오히려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그림이고요. 중기지표도 리스크온 시그널이 정점에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점차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빅스가 2021년 증시가 막 올라갈 때보다도 더 낮은 레벨까지 왔어요. 2020년 1월 코로나19 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서 좀 과하다. 그리고 요즘 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 2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좀 시장은 좀 등락이 있지 않을까?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가 버블이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좀 단기적으로 좀 과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심리적으로 좀 쿨다운되고 변동성에 좀 시달릴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좀 보수적으로 봐더라도 네. 뭐 좀 조정이나 횡보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기간을 조금 견디면 네.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할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는데 네. 근데 4분기까지는 그러니까 네. 미국 증시는 4분기까지는 좀 이렇게 박스권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중국과 한국 증시는 올라갔다가 좀 4분기는 좀 쉬어갈 것 같아요. 네. 자, 4분기가 왜 쉴까를 말씀을 드리면 4분기를 좀 조심하자는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미국 GDP 성장률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견조해요. 너무나 단단해요. 네. 1분기, 2분기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올해 3분기는 분기 대비 0%,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5, 마이너스로 갈 수 있고요. 전년 대비로는 0.4, 0.1. 그래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가 경기 측면에서 미국 경기가 좀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은 엄청 좋네요. 내년 좋죠. 그러니까 제가 내년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2024년은 네. 경기는 회복되는데 금리는 인하해 준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길게 봤을 때 내년까지 봤을 때 우상향인데 최근 좀 쉬었다가 올라왔다가 4분기 쉬었다가 쫙 치고 가는 그림들을 내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변수는 아까 제가 너무나도 좋다 말씀드렸던 게 요거예요.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간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라가면 좋다면서요. 근데 왜 4분기는 쉬어요? 이게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코스피 전체로 보면은 반도체 때문에 좀 왜곡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뺀 코스피 영업이익률을 보는데, 자, 2022년 3분기부터 2011년 이후 평균치를 하회하기 시작했거든요. 5.9, 7 하회했죠. 2.2, 4.4 하회했어요. 네. 6.5, 7.3 하회했고 2분기 예상치는 7.1, 6.8 그렇게 괴리가 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3분기 8.2 평균은 7, 4분기 7.2, 평균은 4.4.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너무 크지 않나?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 이렇게 올라가던 12개월 선의 EPS가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전 4분기를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 유럽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여기다가 한국 기업 이익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하면서 12개월 선의 EPS가 좀 쉬어가는 그림들을 열어놓고 있어서 4분기는 좀 쉴 수 있다. 근데 4분기가 쉰다라 그래서 이제 시장 끝났나?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7월, 8월까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4분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분기도 그리고 또 엄청난 조정 이런 건 아니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코스피가 2,800선까지 갔으면 한 2,500에서 2,700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나쁘다 하면은 2,400에서 2,600 정도의 박스권 등락으로 보지 2,300, 2,200, 2,000 이런 레벨이 크게 떨어지는 그림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팀장님, 지금 이제 주식을 조금 담는다 했을 때 네. 2,800을 바라보고 네. 좀 어떤 섹터나 주식을 좀 담으면 좋을까요? 자,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네. 너무 비슷한 업종들이 많이 캐치가 돼요. 네. 자, 제가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순환매 대응하는 종목들을 안 가져왔어요. 네. 왜냐면은 최근 보면은 주도주들이 좀 쉬는 것 같아서 주도주들을 다시 담자. 코스피가 쉴 때 같이 쉬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게 주도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정도를 보고 있어요. 얘네들의 재정도 투입되고 법안도 만들어지고 부양책도 만들어지고 막 엄청난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는데 자, 이것만 보면은 그냥
소설 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로 이 기여도 코스피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업종별로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냐 봤더니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61%고요. 그 다음에 화학 IT가 2차 전지가 24년에도 괜찮지만 25년 더 좋아요. 조선도 24년도 좋고 25년도 늘어나요. 나머지는 이렇게 좀 25년에 좀 꺾이는데 자동차도 또 늘어나고 소프트웨어도 조금 살아나고 은행도 좀 살아나요. 자, 그런데 기여도라는 게 이 규모 자체가 크면은 기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이거랑 같이 이익 증가율 24년, 25년 이익 증가율을 봤는데 25년 이익 증가율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또 1등이에요. 예. 반도체. 조선이 2등이에요. 조선. IT가 전 화학. 즉 반도체 2차전지 조선은 이익 기여도도 이익 모멘텀도 최상위권이라서 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애매모호한 게 소프트웨어. 좀 늘어나긴 하지만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걱정이 되는 건 은행인데 은행은 이게 꼴찌라서 좀 조심하자. 그리고 24년에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 실적이 어떻게 변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은행은 좀 제외했고요. 자, 가장 고민이 자동차예요. 이익 개선 기여도는 되게 상위권에 포진한 것 같은데 이익 증가율은 밑에서 6번째예요. 자, 그럼 이 자동차는 버려야 돼요? 자동차는 이제 주도주가 아니에요? 전 자동차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내연기관차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들리는 것처럼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비중으로 2등을 했다. GM4를 제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관건은 지금까지 받았던 내연기관차로서의 밸류에이션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기차로서의 성장성을 재평가받을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데 전 자동차는 2024년, 25년 지나면서 전기차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인터넷까지를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업종별로 봤을 때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을 보면 운송, IT 하드웨어,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여기에 반도체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컨센서스 전망치다 보니까 자, 수출 데이터까지 접목을 해서 볼게요. 보면은 선박 조선이죠. 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컴퓨터, 섬유, 기계. 그러면은 요 두 가지를 매칭해서 보면 반도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운송은 뭐 물류니까 IT 하드웨어는 IT 하드웨어 여기 보시면은 뭐 일반 기계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고 기계, 일반 기계, 철강, 자동차 또 매칭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 시즌을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운송, 기계, 철강 정도로 보고 있어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 실적도 좋고 수급도 들어오고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IT 가전, 기계 이렇게 딱 4개 업종이거든요. 이 업종들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최근 외국인이 좀 순매수 전하는 업종들이 중에서 튄 게 조선이고요. 운송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본다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반도체, 자동차를 최선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인터넷 그리고 최근 보면 조선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선을 따라가는 전략이 부담스러우시다면 4분기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최근 조정받은 반도체하고 좀 쉬어갔던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3개를 가지고 한 7, 8월 달을 한번 지나보시면 코스피보다는 좀 수익률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많이 올라서 전에 올라서 조정을 좀 받는가 했더니 다시 또 어젠가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문달 책방에서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대장주의 앞자리가 바뀌면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자였잖아요, 계속. 근데 최근 며칠 동안 6자를 보여줬어요. 사야 될 때입니다. 앞자리 숫자가 6자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흔들리는 대로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만약에 이번 주 뭐 좀 더 흔들려서 6자를 또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야 되죠. 네. 사야 된다고. 소부장도 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뭐 2차 전지 부럽지 않게 올라가는 것들이 꽤 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과하게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덜 오른 종목이나 이런 쪽들을 봐야 된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대장주들은 그리고 주도주들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싸게 잡을까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싼 게 뭐야? 지금 상황에서 싼 걸 사야지라고 하시는데 최근같이 경기도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선 주도주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주도주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주도주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시장도 우상향하는 그림이지만 얘네도 우상향할 거예요. 그러면은 싼 애들이 올라오는 힘보단 얘가 여기까지 왔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힘이 훨씬 더 세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그동안에는 순환매가 되게 적절했었는데 지금은 주도주 중에서도 좀 일시적으로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싸게 잡느냐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순환매 대응 패턴에서 좀 벗어나셔서 좋은 종목들, 좋은 업종들을 얼마나 싸게 잡을까 그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